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반대. 오. 미국은 주식에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코인에선 1억을 까였어요. 소득은 제로죠. 세금 안 내고요. 아 그러면 비트코인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국내 가상자산 사업 자체를 육성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 코인, 주식, 부동산부터 거시경제까지 모두를 위한 비범한 토크쇼 미토크노믹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진행을 맡은 알파고이고요. 오늘도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매시파이 대표 백훈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채널 운영하는 고란입니다. 자, 기자님, 오늘은 이제 주제들이 너무 핫합니다.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할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좀 때려 맞으려고 했었는데 정치인들이 일단은 감사하게도 2027년 아니고 2030년으로 좀 미루자는 말이 있는데 뭐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뭐 31년, 45년, 40년. 지금 현재 코인 과세를 하자라는 얘기가 예전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계속 유예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예된 게 26년 12월 31일까지 26년까지 유예고요. 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 신고 기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코인을 사고 팔아서 얻은 양도 차익, 그 다음에 뭐 에어드랍을 받았다던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았다던가 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요. 어쨌든 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냥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세법 개정안 안에 코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대로 하는 게 바로 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또 유예를 시키거나 폐지를 하려면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에 아무 얘기도 없다는 얘기는 이전에 했었던 게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27년 1월 1일부터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제가 매년 한 5월쯤에는 이제 맞아요. 종합소득세. 네네네. 그때는 그럼 제가 얼마 사고 팔고 했었다면 근데 많이 할 텐데 그걸 다 하나씩 보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니고 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8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최근에 10일 날 발의한 법안이 뭐냐면 야, 이거 인프라가 다 안 갖춰졌다. 그래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 3년 미루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법안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27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인프라가 안 갖춰졌다라는 얘기를 했냐라고 보자면 일단 내가 얼마를 벌었냐를 국세청에서 야, 너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세금을 낼게요. 라고 세금을 내는 본인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를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국내 거래소는 어쨌든 국내 사법기관이나 금융당국이나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썸과 국세청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에서 거래하는 개인들은 이 사람이 빗썸에서 얼마를 사고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가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돼요. 가상자산의 문제가 뭐냐면 국경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다 세금을 물리려고 하면 국내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다 잡혀요, 이게. 가상자산은 중앙화된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갑, 제가 우리 백 대표님과 그냥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세 당국이 잡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야 저 금감원이 빗썸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빨이 통하지만 금감원이 바이낸스에다가 뭐라고 얘기해봐야 바이낸스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굳이 바이낸스가 금감원 말을 열심히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만약에 개인이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얼마를 벌었는지를 국세청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나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개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벌었어 라고 개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어떻게 다 계산을 하지?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계산을 막 했는데 국세청이 보니까 야, 이거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한데? 너 이거보다 더 번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세청의 지금까지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조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국민들이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 투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국내에서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30만 원에 사서 40만 원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의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대주주가 아닌 다음에서야 거래세만 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는 세금이 없잖아요. 22% 아니었어요? 해외 주식의 경우. 아, 그건 해외였어요. 네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거래세만 내고 있어요. 거래세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자라고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국회 회기 때 아예 폐지가 됐어요. 아, 그러면 비트코인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둘이?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자면 그때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자라는 게 폐지가 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폐지가 아니라 유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코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 이거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똑같은 자산인데 주식은 세금 없고 코인만 세금을 물리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요. 해외 주식은 세금 내잖아. 그러니까 코인도 내게 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식은 세금 없는데 왜 코인에만 내게 하는 거야? 라는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핵심적인 문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어?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그럼 사람들이 다 국내 거래소를 떠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떠나서 오히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코인 과세가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조성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사업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물리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정책을 취할 때는 투자자 보호가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어쨌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육성을 위해서 뭔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R&D의 경우에는 뭐 깎아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나와 있는 코인 과세 이 구조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 토대를 뒤흔들 만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육성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심리적인 반발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간에는 이제 코인은 약간 정부 입장은 도박처럼 그 상기의 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몰라요. 아, 이게 당시에, 저는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그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월 11일에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때 한창 투자 열기가 엄청 뜨거웠었거든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투자 열풍 이게 병리현상이다.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걸 병리현상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투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밤새도록 투자하고 이러고 회사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그 옆에서 야 무슨 대리가 30억 벌어서 퇴사했대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로의욕이 샘솟겠어요? 안 솟겠어요? 이러다 보니 그때 열풍이 사실 지금 열풍보다 그때가 훨씬 더 강했던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병리현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야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많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18년 1월 11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보도가 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모든 코인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시장이 초토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해악을 담아서 상기의 난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이 코인은 없애버려야 되고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간에 그래서 규제책만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그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코인자를 붙어서 하는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거인 다단계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거인이 나왔는데 우리는 다단계로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다단계 구조는 똑같은데 그 아이템이 옥장판에서 코인으로 바꿨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건 없었고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소위 말하는 거래소에서 약간 장난치는 세력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조폭들도 자리세를 뜯는데 영업권을 보호해준다라는 명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와서 귀찮게 못하게 해준 대신 나한테 자리세를 내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자리세 뜯어가면서 보호도 안 해주냐라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마련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장치를 보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1단계만 통과가 됐어요.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세금만 물리겠다고? 라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거고 게다가 이거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불만은 다 해외 거래소로 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코인 투자에서 큰 돈 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무사나 변호사나 다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안 낼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소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증명을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증명을 못하면요, 내가 이거 코인을 어떻게 취득했어, 이른바 이제 취득가액이 증명이 안 되면 매도가액 전체를 그냥 이익으로 산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쟁이 너무나 명확관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코인 과세 예정대로 하냐 부분에 대해서 예정대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고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탈세들을 이걸 이제 막아보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문점이 제기되는 거고요. 하여튼 전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하기 전에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코인을 통해서 사람이 돈을 벌면 세금 내야 돼요. 여기에 대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금을 어떤 절차로 걷어낼 건지에 대해서 사람이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불안함을 풀어주는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한 거고, 당연히 사람이 코인이든 글 쓰든 유튜브이든 아니면 뭐 스트림 활동하든 소득 활동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코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파고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반대. 오.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안 낼 수 있고 세금은 어쨌든 출발 지점은 결국 국가의 약탈이에요. 오. 오늘은 너무나 철학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약탈이고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게 과세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인식 자체가 무조건 세금은 내야지 당연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사유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거 약간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요. 코인에 과세를 하겠다. 오케이, 모든 자산에다 그런 소득 과세가 있으니까. 근데 코인은 왜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냐? 기타 소득세는 뭐 로또 당첨금 뭐 이런 거 사실 세금 내는 거거든요. 코인을 금융투자소득세도 아니고 그렇게 과세를 하는 것부터가 벌써 불만이고요, 저는. 그리고 기자님이 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코인도 뭐 에어드랍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자를 받거나 이자 농사, 디파 이자 농사에서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어떻게 할지가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과세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접근 자체가 너무 옛날 그 방식이잖아요. 사실 코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ISA라든지 아니면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일단 시행해볼게. 장특공 폐지하는 거 부동산 이런 것도 일단 시행해볼게.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건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저는 보고요. 코인 과세 반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분류도 불만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아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라는 건데 애초에 금투세 얘기가 나올 때도 코인은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뭐냐?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타소득은 어떤 곳에서 세금을 물리냐? 정기적이고 뭔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요. 우연한
일반 횡재에 의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그렇게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가 기타소득세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로또랑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타소득세로 분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올해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이듬해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해 냈던 세금 돌려주나요? 안 돌려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손익 통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코인 과세가 좋다. 가상자산 과세 좋다. 그런데 세금을 조금 합리적인 체계, 분류 체계로 만들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금투세 안에다가 코인을 넣어가지고 손익통산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벌고 코인에서 까였으면은 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내게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조금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세금 구조가 보면 가상자산 세금은 소위 말해서 코인 투자한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내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는 세금 안 내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돈을 벌면 세금을 줘야지 국가가 운영될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저는 방송 활동하면서 세금을 어떻게 낸지를 알아요. 너무나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너무 단순하고 아무런 반발심이 안 느끼고 사기 당할 생각 그 여지도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에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일단 해보고 다음에 뭐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나를 다른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지급을 하지 않다는 거 느껴지니까 좀 약간 기분이 나쁜 건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거 뭐냐면 다음에 다른 질문도 하겠지만 이걸 궁금해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한대? 예를 들면 외부에서 저한테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가상화폐로.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내 지인한테 보낸 돈인지 아니면 제가 비싸움에다가 돈을 넣고 나 한국에 없는 가상화폐들도 있잖아요. 비싸움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보내서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다른 이제 짜잘한 알트코인들을 돌려가지고 돈을 벌고 다시 내 계좌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한대요 그러면? 그거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보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뭔가 여러 알트코인을 거래를 해서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비트였는데 알트코인 거래자에서 2비트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의 취득가액은 1비트고 내가 벌은 건 2비트야를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내가 거래한 내역들을 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도 잘 몰라요. 아니 왜냐면 그러면 알파고 내가 너한테 그때 빌렸던 돈 보내줄게 해가지고 나한테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러면 대화 내용으로 보여드려. 자 보세요 우리는 터키 말대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10년 전에 나한테 200만 원 빌린 적이 있었는데 돌려준 거야. 이거는 세금 걷지 마세요. 뭐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 해서 만약에 국내에서 1비트가 나간 기록이 없는데 해외에서 뭔가 1비트가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1비트에 대한 취득가액은 제로입니다. 근데 그러면 가상화폐들의 그 지갑 번호가 있는데 그거는 해외 계정인지 국내 계정인지 구별이 된대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내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케이스는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럼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증여세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취득가액이 아니라 매도가액을 전체 취득가액 그냥 수익으로 인정을 해버려서 거기다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이전에 대한 거고 거기선 양도세가 발생하진 않아요. 양도세는 원화로 바꿨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지갑간 이전하는 거는 증여 문제가 되는데 증여도 결국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증여인지 아니면 수익인지를 구별하는 거 제가 그러면 봐봐 나 대화 기록이 있어. 그래서 이건 증여야. 보냈다는 거는 증여죠. 보낸 건 증여니까 그 증여세를 낼지 말지는 본인의 판단이고. 아니 누가 나한테 보냈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사람이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비싸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알파고한테 이만큼 비트코인이 왔어. 그러면 국세청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내라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보낸 거야. 나 예전에 맞아요. 이렇게 다 대화 기록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매 차익을 얻은 건지 증여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생겼는지. 그게 만약에 취득가액을 인정을 못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비트 매도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버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주제가 좀 약간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짜증난 거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가상자산의 일종의 동화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원이 있어요. 원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작년 이때 달러를 샀어요. 그 국내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태원에 있었던 그 환전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55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팔았어요. 그럼 저 엄청난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네? 환차익에 대해서 없죠. 세금 없죠.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면 그러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잖아요. 세무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상자산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단추가 여기부터 잘못 꼈네. 우리는 통화로 쓰지만 통화 국가에서 아니에요. 인정하지 예, 않는 예, 거예요. 예. 통화가 아닙니다. 이건 애초부터 정치권하고 대중에다가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 가상화폐이거든요.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뭔지에 대해서. 이게 되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걸 화폐로 봐야 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원이나 달러가 화폐로 봐야 될지, 아니면 주식 같은 자산으로 봐야 될지, 여기도 되게 경계가 모호해요. 왜냐면 어떤 때는 화폐고 어떤 때는 자산으로 쓰이거든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하나 생긴 건데, 기존 과세 틀에다가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야,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거래소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가상자산을 구매했을 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만큼 결제가 되고. 원천 징수해라.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과세 시스템이나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세금 걷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말고 그냥 거래세로 걷어라 라는 주장도 많아요. 왜냐면 거래세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깔끔하죠. 거래세는 깔끔하게 딱 하면 되거든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은 계속 정부 입장 대변하는 거 아닌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코인 사고 팔아서 아니 소득이면 그러면 금에다가도 해줘야지. 그러면 환율에다가도 해줘야지. 그것도 소득이 아니야? 왜냐면 일단 그 원이나 달러는 화폐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세금이 없고요. 거래사를 하면 거래세 때리면 괜찮으세요? 그 정도는? 비트코인의 거래세? 예. 아유, 불합리하죠. 아, 그것도 안 되세요? 설득하지 못하는 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통화인데 왜 통화를 거래하는데 거래세를 문의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꼬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운 자산이다 보니까 성격이 기존에 있는 과세 틀로 규정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쓰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화폐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누가 그래요? 아직까진 많지 않죠. 네. 저는 아직도 씁니다. 근데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화폐라기보단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가 보면 투자 자산의 성격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할 때도 그 금융상품처럼 그 분류 틀로 과세를 해라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얘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거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국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물으려고 하는 나라인가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미국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아, 생각해요. 미국이 어때요? 소개해 주세요. 미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너 주식에서 얼마 벌었어, 예금에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주식에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코인에선 1억을 까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제로죠. 너 소득 없구나. 세금 안 매겨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경우 연말에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 주식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마이너스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났어요. 근데 나도 계속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이 비트코인을 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잖아요. 주식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플러스 20이 났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제로죠. 이 사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나 계속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어 이러면 해가 바뀌면 새해 다시 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주식에서 하건 비트코인에서 하건 어쨌든 돈을 벌었어. 그럼 거기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제 누진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인을 1년 이상 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적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과세 구간이 또 달라져요. 이렇게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 물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올해 까먹었어요. 그 이듬해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까먹은 게 있잖아요. 그럼 까먹은 부분에서 올해 번 거랑 또 약간 또 그 합쳐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로 봤을 때 진짜로 돈을 벌었을 때만 세금을 내게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코인도 가상자산도 금융상품과 비슷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투자자산의 과세체계에서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알파고님처럼 통화의 수단으로 쓸 때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뭐 커피 사 먹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내가 받거나 이럴 때 그 증여세 막 나오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 700불까지는 미국 내에서도 달러를 뭐 엔화로 바꾸고 위안화로 바꾸고 이럴 때 세금 안 내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면세해주자, 가상자산도 면세해주자, 이런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번 계획을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실 사람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고란 기자님 오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행복했어요. 500만 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란 기자님 가서 세금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증여 받은 거잖아요. 네.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주로 많이 잡아내는 게 언제냐면 증여를 받거나 어쨌든 간에 뭘 해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면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얘의 소득과 지금 현재 취득한 자산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소득으로는 이 자산을 살 수가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선가 받지 않았어? 라고 추궁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보통 코인의 수익이 있었던 게 드러나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세금 내야 되는 건 맞죠. 자, 우리는 이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제 좀 약간 바꾸자면 자, 아시다시피 미국이랑 갈등이 아직도 제대로 풀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탈출구를 찾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1,9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 뭐 대출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등등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사실 외부 충격이 오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가 있고요. 또 트럼프가 좀 잠잠한데 이제 관세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이게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충격들에 대해서 우리 국내 경제는 사실 좀 고립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이 오죠. 충격이 오는 건 늘 충격이 왔어. 그럼 충격이 왔을 때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 내부 경제 자체가 내부 충격을 견딜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견딜 수 있나를 보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2,000조예요. 여기서 약간 연준 금리 올리면 우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게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2,000조나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가 있는데 그러면 부채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까지 올랐어. 그러면은 그 개인 가구 입장에서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가 다 망합니다. 자영업자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또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럼 또 돈을 못 쓰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인데 이 체력이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손실된 상태고요. 지금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 계층과 특정 기업을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폐업이 지금 100만 폐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가 버틸 힘이 되느냐가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라는 거죠. 제일 뉴스 보면서 빡치는 거는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또 새로운 규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저는.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